반도체 육성 전략에 대해 민관이 논의하는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반도체 산업 발전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경제 발전이 우리나라 새로운 도약의 핵심이고 그중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의 생산은 엄청 늘어날 텐데 소부장 분야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이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산업 발전의 혜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역에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이와 관련해 획기적인 정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세제라든지 아니면 특히 규제 분야 또는 인프라 구축 또는 이제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확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아울러 인재 육성 관련 정책도 적극 지원할 거라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유튜브 쇼츠에 표출되는 한 광고. 약사가 등장해 다이어트 약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완벽한 최상위 버전의 위고비,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치킨과 피자를 마음껏 드셔도 이 알약 하나면 살이 빠질 겁니다. 광고에 나오는 이 약사, 사실 AI로 생성된 가짜 약사입니다. 이처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와 유명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범람하자 정부가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AI 생성물을 제작, 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해당 사진, 영상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플랫폼사는 게시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AI 허위, 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약품과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 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앞으로 해당 영역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식약처 전용 방미심의 심의 신청 시스템, 일명 패스트트랙, 또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하여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위법 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도 강화합니다.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표시광고법상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합니다.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향후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정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는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보보안관리체계 실효성 제고와 대표자 책임 강화를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의 개편도 진행합니다.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SK텔레콤, 3천만 건이 넘는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까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396건,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접수된 유출 신고 중 64%는 해킹이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늘어난 데다 수법도 치밀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AI의 발전으로 이제 해킹 기술은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반해서 관련 인적 물적 투자 규모가 이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고도화되는 해킹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하고 관리하는 전문 시설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포렌식 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철저히 규명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의 이용 약관과 회원 탈퇴 절차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추가한 제3자의 불법적 서버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역시 보호법 위반이라며 절차 간소화와 탈퇴 메뉴를 찾기 쉽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출 통지의 정보 유출 피해자 누락과 접근성을 개선할 것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를 통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 결과 지난달 취업자는 2,904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고용을 이끌었습니다.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8만 1천 명 늘었고 사회지원, 임대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도 각각 6만 명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진이 이어진 농림어업과 건설업, 제조업은 모두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17개월, 건설업은 19개월째 감소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취업자 증가가 눈에 띄었지만 20대는 19만 2천 명 줄었습니다. 40대도 9천 명 감소하며 청장년층 고용 개선은 여전히 더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자 수보다는 고용률을 보는 게 흐름을 보는 게 좋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청년층은 고용률이 지금 19개월 연속 하락이어서 청년층 고용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률은 개선됐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OECD 비교 기준 고용률도 70.2%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1.2%포인트 떨어지며 1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66만 1,000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실업률은 2.2%로 전년과 같았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육아 가사 부담이 줄며 10,000명 감소한 1,614만 2,000명으로 조사됐고 쉬었음 인구는 12만 4,000명으로 5.1% 증가했습니다. 페루 육군이 활용할 지상장비 공급을 위한 페루 정부와 한국 방산업체 간 총괄 합의서가 체결돼 있습니다. 페루 육군이 자국 국영방산기업 한국방산업체와 협업해 K2 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모두 195대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년까지 관련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괄 합의를 통한 지상장비 수출은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한국의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루와 지상장비 총괄 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양국 국방, 방산 협력이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페루와 총괄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 방산업체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활로가 트일 걸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그간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방산에 크게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좀 뛰어난 분야가 많이 있긴 한데 사실은 방위산업 분야는 정말 괄목할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정상들도 방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우 놀라워해요. 앞서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이번 총괄 합의서 서명식에는 한국 정부 대표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행 계약이 최종 체결될 때까지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AI 발전 인프라의 핵심 기반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70MHz 전체를 재할당하면서 기존 LTE망을 거치지 않는 5G 단독망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5G와 LTE 주파수를 함께 쓰는 서비스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초고속, 저지연 등이 요구되는 AI 시대에서 5G 주파수만을 쓰는 단독 모드 도입이 필수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할당 대가는 기준 가격보다 약 14.8% 낮아진 3조 1천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번 재할당 대가는 5G SA가 도입 확산될 경우 4G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할당 대가를 약 3조 1천억 정도까지 조정하였습니다.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을 구축하면 대가는 더 낮아집니다.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 국 이상 구축하면 최종 재할당 대가는 약 2조 9천억 원이 됩니다. 대역별 이용기간도 차별화됩니다. 식지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 향후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1.8GHz 대역 20메가폭, 2.6GHz 대역 100MHz 폭의 이용 기간을 3년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 대역의 경우 기존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당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이동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정부가 사고 발생 약 1년 만에 안전 강화 방안 등을 담은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참사 당시 여객기가 충돌했던 활주로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합니다. 운행 중 엔진 작동 중지의 원인이었던 조류 충돌 예방 활동도 강화합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전 예방형 안전체계 구축에도 나섭니다.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세밀한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도 해소합니다. 이제 이 먼 장거리 노선의 경우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양사합병으로 지금 일부 노선, 유럽의 4개 노선을 포기했지만 73%입니다. 국제선 여객 수송률이 73%에 달하기 때문에 양대 항공사의 중복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국적 항공사를 육성합니다. 소비자 수요를 고려해 서남아와 유럽, 중남미 등 신규 노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공항의 전용 노선을 확충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등을 잇는 신규 환승축을 개발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 특히 도서 지역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합니다. 80석 이하의 소형 항공을 확대해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향후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 등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국내 연구진이 과학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박사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쥐의 코에 투여한 후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인체 세포에 침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숨겨진 플랫폼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고 낯선 공간에서 불안 행동이 증가하는 등 학습 기억 능력이 저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표적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인지 저하 증상과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 겁니다. 이는 뇌에 도달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기억 형성에 중요한 NMDA 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고 시냅스 기능을 방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또 6주 뒤 쥐의 해마에서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고 치매와 파킨슨병 등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진 독성 단백질 축적 또한 늘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이 장기적인 뇌 손상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같은 조건에서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을 투여한 실험에선 신경기능 회복과 독성 단백질 감소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이미 임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약물이 코로나 인지장애 후유증 치료 가능성을 보인 셈입니다.
장기 추적을 했을 때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집단에서 롱코비드 코로나 후유증 발생률이 40% 정도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인지기능 장애와 관련해서 메트포르민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고영호 박사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지난달 7일 다학제 학술지인 플로스1에 실렸습니다. 올해는 K 콘텐츠의 대약진이 돋보였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에 등극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와 눈물의 여왕을 비롯해 K-드라마의 정수를 담은 작품도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5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콘텐츠는 높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최고 영예인 옥관 문화훈장은 K-팝 데몬 헌터스를 연출한 매기강 감독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품 흥행과 더불어 K-컬처와 K-팝 등 연관 산업 소비재의 해외 진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는 이런 K-팝 데몬 헌터스를 만났습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과 눈물의 여왕을 쓴 박지은 작가에게는 방송 영상 산업 발전 분야 문화 포장이 수여됐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진출과 게임 산업 발전, 콘텐츠 산업 발전 등 4개 부문에서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한국 예능과 K푸드의 위상을 드높인 흑백 요리사를 제작한 윤현준 대표와 모은설 작가 등 5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모두 24명이 수상했습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우수 작품도 선정됐습니다. 누적 10억 조회수, 전 세계 9개 언어 연재 실적을 달성한 만화 전지적 독자 시점의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는 등 모두 15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친환경 행동을 하면 포인트로 보상하는 생활형 탄소 감축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페에서 텀블러와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또 공유자전거 이용, 폐휴대폰 수거와 같은 생활 속 작은 실천도 모두 포인트 지급 대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탄소중립 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늘어난 18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208만 명의 누적 참여자를 기록했는데 최근 3년 동안 포인트 예산이 매년 조기 소진되며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예산 증액과 함께 탄소 감축량과 실행 난도가 높은 항목은 포인트 단가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품을 소지하고 직접 방문해 배출해야 하는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고 탄소 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합니다. 반면 탄소 감축량이 낮은 전자영수증 발급에 대한 단가는 현행 100원에서 10원으로 하향합니다. 다회용기 이용과 일회용 컵 반환, 리필 스테이션 이용 등의 항목도 단가를 하향 조정합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흡수원,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분야의 신규 항목도 추가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나무 심기 캠페인 참여를 하거나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와 개인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 포장 항목도 즉시 시행됩니다. 아울러 우수 참여자에게는 참여기업 상품권을 제공하고 연간 우수자에게는 장관 표창도 추진됩니다. 참여 기업들과도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기후 변화 주간 환경 기념일에 이제 포인트 추가 적립 이벤트들도 함께 추진을 하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태평양 도서 지역과 광물,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과 접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간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ODA 사업을 통해 태도국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우리나라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취약 국가들을 지원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접견에는 팔라우와 피지, 마셜제도, 파푸아 뉴기니 등 15개 태평양 도서국 포럼 회원국 정상과 장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무단 진입한 데 대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어제 발생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오늘 오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카디즈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